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한국 문화와 화병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마음의 병이 화병이다. 그 마음의 건강을 공부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 문화와 특별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런 설명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의 건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화병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고요. 그러한 증상이 일어나게 된 데는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화병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또 화병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병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문화가 특징이 뭐냐 하는 걸 한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서양 문화하고 우리 한국 문화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개 이제 서양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특징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서양 문화의 특징을 개인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서의 제일 중심되는, 또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소위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중요하게 되는 이러한 그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전에 처음 영어를 한번 그 공부하실 때로 한번 돌아가시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I am Tom, 그다음 you are Mary, 이제 이런 아마 이 그 공부를 처음 가지고 아마 하면서 굉장히 신기했을 겁니다. 나는 탐이고 너는 메리다. 요 I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이제 일반 대명사인데요. 대명사가 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소문자로 변하죠. 그런데 이 I라고 하는 단어만은 독특하게도 문장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다. 그만큼 이 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대문자로 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 그 한국 문화를 한번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한국 문화의 특징은, 여기는 개인주의라 그러면 이 한국 문화가 여기 개인주의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문화는 이 무슨 문화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심이 되는 이 주어를 우리는 무엇라고 쓰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을 아주 재밌게 그리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그리고 동양 문화, 한국 문화를 개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단주의, 되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썩 그 한국의 문화를 특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한국 문화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 문화는 관계 중심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집단 문화다, 집단주의 문화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문화는 관계 중심이다. 요걸 이제 문화를 제가 한번 주의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할 텐데요. 관계 중심주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나에 해당하는 이게 한국말로는 뭘까요? 여러분들, 나를 드러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어머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어머니.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어머니 소개할 때 이분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어머니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표현, 영어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 당연히 나의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를 우리는 그걸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거는 우리 학교, 여기는 우리 회사.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표현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뜻에 더 적합하지만 그걸 우리는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너 오늘 나의 집에 놀러 가자. 그리고 집에 간 다음에 이분이 나의 어머니야.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언가가 좀 어색할 뿐만 아니라 뭔가가 좀 너하고 나하고를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 같아서 좀 이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우리의 그 언어 관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아내야. 이거는 굉장히 좀 얘기가 이상하죠.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 아내, 우리는 복수형이고 너하고 나하고가 우리인데 이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우리가 결혼한 우리 부인이야. 이건 얘기가 안 되죠. 또는 뭐 우리 남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야. 이 사람이 나의 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우리 부인이야.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감이 가는 이런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될 때 우리라고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나하고 너하고는 별개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하는 이런 거를 강조하는 문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I am Tom, you are Mary. 너하고 나하고는 분명하고 너는 톰이고 나는 메리야. 맨 처음에 국어 시간에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뭐라고 맨 처음에 배우셨나요? 국어 교과서. 우리나라 말을 이제 가르쳐주는 교과서잖아요. 그 국어 교과서가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나, 너,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 너, 우리. 이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 문화가 뭔가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이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 너,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톰이야. 근데 여기는 나는 없어요. 너는 누구니? 여기 없어요. 나는 누군지가. 너는 메리야. 여기는 메리. 너는 메리야. 이렇게 되는데 너는 누구니? 없어요. 이제 그 차이가 좀 이해가 되셨어요? 나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나하고 너하고가 왜 필요하냐면 나하고 너하고를 합치면 우리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하고 너하고 둘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아가, 아가, 우리 아가.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 이 단원의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이 아버지, 어머니, 나,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는 가족.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관계라고 그럴까? 또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이 나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나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 문화와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한국 특징의 관계 중심 문화 또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우리가 남이가 이런 표현.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가 합쳐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로 되니까 우리는 남이 아닐 수가 없죠. 왜? 너가 없는 나도 또 내가 없는 너도 우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제 이런 식의 표현. 이게 한국의 문화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삶의 가장 그 기본적인 이러한 토대 또는 기본적인 어떤 단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에서는 내가 누군가 하는 거를 드러내고 톰 나름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독특한 개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의 개성을 가지고 메리는 메리의 개성을 가장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을 굉장히 삶의 중요한 의미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소위 자기 실현의 문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실현하려면 자기가 있어야지 실현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있어야지 그걸 실현할 텐데 이 자기 실현이라는 건 뭐냐면 톰은 톰대로 살아가는 거고 메리는 메리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 사람의 서양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톰이고 너는 메리다. 이게 이렇게 딱 구별이시니까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나답게 살고 너는 너답게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소위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일로 한번 와보시죠. 여기를 보게 되면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가 누구죠? 없어요. 너는 누구죠? 너도 없어요. 근데 이런 문화에서 나답게 산다는 거 또는 너는 너답게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겠죠. 너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근데 그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게 제일 네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소위 가족 중심주의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내가 입신양명을 해서 우리 가문을, 우리 집안을 명문 집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쇠락한 우리 가문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느낌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한자를 쓸 때도 보면 사람 인자를 우리가 이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 거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등을 서로 맞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양적 인간과는 혼자서 개인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혼자 개인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가 있어야지 비로소 내가 하나의 인간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동물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땐 사람인데 사람은 우리는 이제 인간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라는 간자가 이렇게 쓰는데 요 간자가 이게 사이 간자란 말이죠.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사이 이게 관계 중심의 문화, 인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어때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이 둘이 모이면
요거 사람 인자잖아요. 여기 사람 인자인데 둘이 모였다 이거야. 이게 뭐죠? 두 사람,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어지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어질 인자가 한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너하고 나 사이가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해. 너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돼야 되는데 너는 네대로 살고 싶어하고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되죠.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지금 이게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이 문화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하고 너하고 이제 우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가족이야. 그러면 내 주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우선이지 집단이 우선이지 나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나의 어떤 큰 우리 안에 나는 거기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그의 일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할 거는 나의 몫을 잘해야 돼. 전체 우리 가족에서 네가 해야 될 몫이 있어. 근데 너는 그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너 혼자 잘났다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개성, 너의 개성이 약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약간 억압이 돼야 되죠. 너도 네 특징을 드러내고 나도 내 특징을 드러내면 우리가 와해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자제하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약간 접어두어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네가 희생이 되라.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잘 돼야 되니까 너희들 딸들은 오빠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래가지고 딸들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오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돈을 벌은 다음에 그 집에 아들이 뭐 대학을 보내가지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뭐 옛날 그 부모님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참 많이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족이 중심이 되게 되면 이 가족 중심은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위계 질서가 생기거든요. 위계 질서라는 건 위아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자녀는 다 또 평등한 게 아니라 큰아들이 있고 마지가 있고 이렇게 줄줄이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목소리를 내는 게 누가 내냐면 그 단체 중에서 제일 이분이 제일 목소리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구성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그분이 하는 목소리에 복종해 주는 거가 굉장히 바람직한 조직 그 문화다. 이제 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모든 가족이 다 따라야 되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에 모두 순종을 해야 되고 뭐 이제 국가 같으면 제일 임금이 중요하니까 임금의 한마디가 그 법이어야 되고 뭐 되게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와서는 나도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조직을 해치는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억울한 데가 있죠. 억울해. 이 억울한 마음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화다 이거야. 억울함은 속에서 불이 올라오죠.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다? 아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해. 근데 다르게 생각했다가는 옆에서 막 이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면이 많이 있다는 거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 중에 이 억울한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사는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억울한 것들. 근데 이거를 억울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한데 이 억울하다는 걸 어디 가서 내가 마음 놓고 표현을 못해. 되게 뭐라고 나는 이래서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그러면 되게 우리가 가서 의논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은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야 우리 가족이 다 편안해진단다. 뭐 되게 이런 식의.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 거를 표현하게 되면 이 우리 가족의 단합을 해치는 사람,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억울해도 나는 참아야 돼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무시당하고 이러는 거 억울한데 그거는 네가 여자로 태어난 게 네 팔자야. 누가 너보고 여자로 태어나라고 그랬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 내가 예를 들면 형제들 사이에서 큰형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큰형의 이 맏아들이라고 자꾸 큰형에게만은 더 많은 호의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동생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이 화가 나겠죠. 그걸 표현하면 형제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 거고 부모님이 없을 때는 제일 큰 형이 부모 대신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러면서 둘째, 셋째로 태어난 게 그건 네 운명이다. 억울하면 남자로 태어나지. 억울하면 너도 빨리 태어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되게 자기가 느끼는 억울함을 표현 못하고 이걸 팔자 소관으로 돌린다든가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이 내리 누르니까 이 화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우리 가족 제도 속에서 화가 나는데 사실 뭐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살면서 화가 안 나겠어요? 나름대로 다 화가 나죠. 화가 나는 이유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 화가 나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내가 화가 나는 그거를 드러내는 문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화가 나니까 앞으로 좀 나에게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화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제일 가까웠던 이 사람, 나하고 등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단합이 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드러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내리 눌러야 돼요. 그래서 화내지 마. 화를 내는 거는 나쁜 거야.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인간적으로 뭐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수양을 더 쌓아야 된다 같은 이런 식의 이 마음 수양, 이 마음 공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니까 내 화를 표현을 못하고 내가 이거를 사겨야 되니까 이 화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그냥 계속 있겠죠. 이걸 빨리 표현하고 상황을 바꾸고 이제 이런 노력을 우리가 서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내리 누르기 때문에 이 화는 계속해서 내 속에서 지금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 많다 하는 그 이유를 아마 충분히 그 이해를 해 주셨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가 조금 더 마음이 건강한 이러한 문화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억울한 사람들이 적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그 억울한 거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그 억울해서 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방책이 빨리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